딥러닝 학회 빅파이 레벨 2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17학번 비농기입니다. 저는 현재 인공지능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영상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책은 1년 동안 저희가 공부할 책입니다. 핸즈온 머신러닝 with scikit-learn keras tensorflow 2판이고, 이 책은 1장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페이지는 800페이지가 되는데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다음은 1학기 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저희가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분류, 회귀부터 시작해서 차원 축소, 군집까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머신러닝의 기초와 진행 방식, 와가 빠졌네요. 그리고 간단한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사강법에 대해서,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위 그림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공지능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한글로 해석하면 기계학습입니다. 한글로 해석한 그대로 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딥러닝 또한 기계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들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많은 양의 문제와 정답으로 기계를 학습시키고 나중에 그 기계에게 문제를 딱 던져주고 정답이 뭔지 예측을 해봐라,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학습 데이터는 문제인 x값과 답인 y값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하자면,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비지도 학습의 학습 데이터는 x값은 있지만 y값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비지도 학습의 여러 방법을 살펴보게 되실 거니까는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보상을 통해 상은 최대화,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강화하는 학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2학기 때 이 강화학습을 배우게 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에 무엇이 있고 비지도학습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에는 이제 분류와 회귀가 있고, 분류는 이제 KNN, 베이즈 결정 트리 등 많은 알고리즘이 있죠. 그리고 다음 회귀에는 선형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도 있을 것이고, 신경망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화, 데이터 변환, 차원 축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군집화에는 K-민즈, DB-스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변환할 때는 스케일링, 정규화, 로그 변환, 마지막으로 차원 축소에는 PCA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화, 이렇게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신러닝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텐데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치형 데이터, 두 번째는 범주형 데이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수치형은 말 그대로 수치로 측정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예시로는 뭐 키, 몸무게, 시험 성적, 자동차 사고 건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범주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범주, 항목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를 보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성별, 선호도, 혈액형, 지역 이렇게 이런 한 예시들이 있고 보시다시피 항목이나 범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의 차이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0kg인 사람 A와 100kg인 사람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B의 몸무게는 A의 몸무게의 2배이다. 이렇게 데이터 연산이 가능하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부산 사는 사람 A와 서울 사는 사람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부산 사는 사람 A와 서울 사는 사람 B는 연산이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제 범주형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연산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진행 과정은 처음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 모델 학습시키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순서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는 이상치, 결측치, 홀드아웃, 모델 학습할 때는 모델 선정,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 비용함수, 정확도, 마지막 평가에는 과대적합, 과소적합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장부터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치, 결측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치란 해당 유형에 대해 예상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데이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결측치는 누락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나 결측치는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평균값이나 최빈값 등으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치를 예를 들자면은 남자들의 평균 발 사이즈는 보통 한 260에서 8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발의 사이즈가 320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치에 대해서 이제 통계학적이나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상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터가 제거를 할 때는 행 자체를 다 제거를 해버리고, 대체를 할 때는 평균값 대체 아니면 최빈값 대체,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는 홀드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홀드아웃이란 데이터셋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보통 비율은 6대 2대 2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많다면은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 데이터가 좀 적다 그러면은 그냥 트레인과 테스트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이제 학습을 하는 데이터 셋이고, 이제 거기서 밸리데이션은 이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좀 괜찮은 학습이 잘 됐는지, 이제 저희가 선정한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고, 이제 검증까지 완료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델 학습입니다. 이제 모델 학습에 처음에는 이제 모델 선정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딱 보고 이제 최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델을 써야겠다 하고 하는 게 이제 모델의 선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때 이제 많은 종류의 모델, 뭐 즉 알고리즘을 배우실 건데 이제 이 모델들을 배우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모전이나 그런 뭐 컨퍼런스를 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딱 보자마자 이러한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입니다. 자, 용어가 비슷한데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링 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세팅해주는 값이고 이제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변수라고 이제 인터넷에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제 통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파라미터를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신러닝의 최종 목적이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는다. 뭐이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함수, 즉 손실함수와 정확도입니다. 뭐 정확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두 번째 비용함수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나중에 나올 때 이제 비용 함수는 보통 최소화를 하고 정확도는 보통 최대화를 시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평가 순서인데 이제 평가할 때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 있습니다. 과대적합이란 모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셋에는 모델 성능이 높게 나오지만 이제 정작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확한 예측이나 분류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제 과대적합이라고 하고 과소적합은 모델이 충분히 복잡하지가 않아서 즉 최적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학습 데이터의 구조 및 패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모의고사를 푸니까 되게 잘 풀렸고 근데 딱 시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트레인이 되겠고 시험 보는 게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가 되겠는데 트레인은 정확도가 높게 나오고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선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이 망한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과대적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과소적합은 시험을 했는데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도 점수가 잘 아예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아예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를 과소적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처음 듣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쿠키 굽는 것을 머신러닝 과정의 비유를 하면은 조금 이해를 잘 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준비해봤으니 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A제과의 쿠키를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하루는 부장님께서 100개의 반죽 샘플을 줄 테니 최대한 맛있는 쿠키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00개의 반죽 샘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죽 샘플이 보시면 큰 것도 있고 아예 작은 것도 있고 뭐 아예 없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쿠키 구울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큰 값이나 아예 작은 값이나 없는 값을 주변에 있는 반죽들과 비슷한 크기로 제가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한 번에 다 연습을 하려니까는 나중에 테스트를 못 볼 것 같아서 좀 따로 떼놔야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이 100개의 반죽을 이제 60개, 20개, 20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0개로 연습을 하고 20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후에 마지막 20개는 이제 우리 높으신 분들께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6대 2대2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반죽 준비가 다 됐으니 5분기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팀은 아주 운이 좋게도 그 돈이 아주 많아서 한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메뉴 마스터 복합 오븐기라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기를 사서 이제 오븐기를 돌리려면 그 전에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오븐 모드가 뭐 제가 모드, 뭐 바베큐 모드 뭐 등등 많을 건데, 저는 제가 모드를 선택했고 굽는 시간은 30분, 굽는 온도는 120도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여러 가지 쿠키들을 시식해보고 이 방법이 괜찮은지 확인하면 이제 확인하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쿠키를 맛있게 만드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쿠키 만드는 과정과 어떤 머신러닝의 진행 방식이 이제 비슷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어있는 반죽도 있었고 너무 큰 반죽도 있었고 작은 반죽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에 비유를 하자면은 너무 크거나 작은 반죽은 이상치가 되겠고, 아예 비어있는 그런 곳은 결측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상치나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제거나 대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제거를 하지 않고 다 평균과 비슷하게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100개를 한 번에 연습하지 않고 좀 나눠서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반죽을 나눴는데, 이 과정은 이제 홀드아웃이랑 좀 비슷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60개는 트레인 셋, 20개는 밸리데이션 셋, 20개는 또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누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델 학습을 할 때 처음으로 모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팀 아주 돈이 많죠? 그래서 비싼 오븐을 선정했고, 그 오븐기가 이제 머신러닝의 모델 학습의 모델 선정의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진 우리 좋은 오븐기를 가지고 이제 오븐 모드와 굽는 시간, 온도 등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이 이제 모델 학습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부분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세팅을 하면서 어떤 쿠키가 더 맛있는지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건데, 이제 파라미터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내부에서 저희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제 최적화가 되는 그런 값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뭐 쿠키의 바삭함 정도나 쿠키의 당도, 퍽퍽함은 당도는 뭐 저희가 설탕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바삭함 정도나 퍽퍽함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이게 간여를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만든 쿠키를 시식을 해봐야겠죠. 시식을 딱 해보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으면 좋고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으면 좋겠죠.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 비유를 하자면, 제가 비용 함수는 최소화하고 정확도는 최대화하는 게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정확도랑 좀 비슷하고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뭐 비용 함수, 즉 손실 함수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인데, 이제 표의 첫 부분을 보면은 이제 60개의 반죽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58명이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득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남은 20개 밸리데이션 셋인 이제 20개 반죽을 이제 쿠키를 구워봤는데 5명밖에 좋다고 안 하는 겁니다. 이 경우를 과대적 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트레이는 결과가 좋았으나 밸리데이션이 결과가 나쁜 이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60개로 쿠키를 구웠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20명밖에 좋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즉, 쿠키 만드는 법을 연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과소적 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만약 모델이 결과가 좋게 잘 만들어졌다. 쿠키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성공했다 하는 것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 각각 다 이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쿠키 만드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 진행 과정에 비유를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할 때 행렬이 꼭 필요가 한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꼭 필요한 행렬 몇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숫자 하나가 딱 있죠. 1. 숫자 하나만 있으면 스칼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가 한 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거를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숫자가 행과 열을 이루어서 2차원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을 매트릭스, 즉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의 각 숫자들을 원소라고 저희가 지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m 곱하기 n의 행렬이 있죠. 이제 이 말은 행의 개수는 m개, 열의 개수는 n개를 말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중간의 행렬을 보시고 이제 A의 3행 1열 원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답은 4입니다. 마이너스 4와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1행 3열 원소라고 해야 되고 A 1, 3이라고 돼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러한 행렬들 연산을 할 건데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그냥 각 원소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쉽죠? 근데 이제 다음으로는 행렬 곱이 좀 어려운데, 자, 행렬의 곱은 덧셈과 뺄셈과는 다르게 원소들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AB 곱의 1행 1열 원소는 A의 1행과 B의 1열을 곱하고 더한 것, 즉 내적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값이 되겠고, 이제 AB의 곱의 1행 2열에 있는 원소는 이제 A의 1행과 B의 2열을 곱하고 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덧셈이랑 뺄셈을 할 때는 덧셈 뺄셈 할 행렬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똑같아야겠죠. 왜냐면은 형태가 다르면 덧셈과 뺄셈을 못하죠. 그리고 행렬을 곱슬 할 때는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에 있는 행의 개수가 동일해야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치 행렬과 단위 행렬인데, 전치 행렬은 그냥 행과 열을 바꾸는 것입니다. 쉽죠? 그리고 다음은 단위 행렬인데, 단위 행렬이란 이제 대각 원소, 이제 그림과 같이 대각선에 있는 원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그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 행렬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단위 행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행렬에서 단위 행렬을 곱하면 이전 행렬과 똑같은 이제 A 곱하기 I는 A,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을 많이 쓰므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마지막입니다.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건데 역행렬 식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는 굳이 없고, 이제 A라는 것의 역행렬의 형태는 이거구나 하고, 근데 이제 역행렬을 취하려면은 이제 A가 정방행렬이어야겠죠. 즉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행렬만 역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행렬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제 단위 행렬이 되는데, 그 점을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행렬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을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경사각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사각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키 백과에서 정의하기를 경사각항법이란 1차 근사값 발견 적용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으며, 기본 개념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시켜 그 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산하는 거에 경사각항법을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산 꼭대기쯤에 있는데 내려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직관적으로는 딱 오른쪽으로 가면 하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와서 확인하고 여기 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면은 이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과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하산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동하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를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최소값을 찾는 그런 것에 이제 최적화된 알고리즘인데, 이제 일단은 y 이꼴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y의 최소값을 찾으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알던 방법은 이거죠. y 이꼴 x 제곱 dy dx, x로 미분한 것은 2x가 되겠고, 이제 x 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한 번 해서 0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x는 0. 그럼 x는 0일 때 y는 0이라는 최소 값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2차 함수는 그냥 미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복잡한 다변량 함수들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사각항법을 하게 될 텐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과 똑같은 y 이꼴 x 제곱을 이제 경사각항법이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최소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사각항법의 일반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의 n 플러스 1은 x의 n 마이너스 예타 곱하기 dy dx의 xn입니다. 자, 일단 일반식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경사각항법을 할 때 세팅을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번은 초기값 세팅을 해줘야 되고, 즉 이게 x1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률 예타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학습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타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y dx의 값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일반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xn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겠죠? 최소값을 찾으려면. 그러면 일단은 xn 플러스 1 값은
xn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여기서 xn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어떤 값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떤 값은 0보다 커야겠죠? 왜냐면 큰 값을 빼야지 이제 xn 플러스 1이 작아지니까는. 그래서 이 네모는 이제 예타 곱하기 dy dx 한 거에 xn을 넣은 건데, 제가 예타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이제 dy dx는 이제 뭐 2x가 될 텐데 2의 xn도 0보다 크죠. 그래서 그러면 xn 마이너스 이 값을 하게 되면은 xn 플러스 1보다 이 값이 즉 x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값은 이제 xn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값을 xn 플러스 1 이렇게 갱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을 1번과 2번 해줘야 되는데, 초기값 x1을 4라고 세팅을 하고, 이제 학습률인 예타를 0.1이라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dy dx는 2x죠. 자, x1은 4, x2는 x1 마이너스 예타의 dy dx의 x의 1. 자, 그러면은 4 마이너스 0.1 곱하기 2 곱하기 0.4가 되겠죠, 그냥. 그러면은 3.2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x3는 x2 마이너스 예타 곱하기 dy dx에 x2를 넣은 값이 되겠고, 이것은 3.2 마이너스 0.1 곱하기 2 곱하기 3.2가 됩니다. 그러면 3.2 마이너스 0.64를 하게 되면은 2.56이 되는 거죠. 자, x1은 4, x2는 3.2, x3는 2.5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함수를 그려보면은 자, y = x 제곱이고 1, 2, 3, 4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 x1, 두 번째는 3.2 요쯤, x2 세 번째는 요쯤. 그러면은 이제 x4는 뭐 한 이쯤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 왼쪽으로 갱신을 하다가 계속 하다가 dy dx 값이 0이 되면은 xn 플러스 1과 xn이 같아지겠죠. 이때 스탑 멈추면은 됩니다. 그때 x 값을 넣은 y 값이 최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강법은 이렇게 x 값을 갱신해 나가면서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과제는 제가 슬랙에 따로